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던 무의 상태. 이때까지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고요하고 공허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찰나의 순간에 일어난 빅뱅은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팽창하며 시간과 공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수십억 년의 시간이 흘러 수백억 광년 이상의 공간을 확보한 우주는 여기저기에 누군가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결국 그 중에서 지구라는 곳에 우리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죠. 이제 갓 세상에 태어난 인류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이미 모두가 시간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해가 지고 밤이 찾아오며, 다시 한번 시간이 흐르면 해가 나타나 어둠을 몰아내었죠. 또 이러한 흐름이 수십 번 정도 반복되며 따뜻했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더운 날씨를 수십 번 견뎌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선선한 바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바람은 점점 칼날바람이 되어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했고, 이 힘든 고비를 몇 번만 견뎌내게 되면 다시 따스한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나아가 인류는 하루의 흐름은 해시계를, 계절의 흐름은 스톤헨지를 통해 알아내며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1년을 계획적으로 나누어 먹을 것을 비축하였고, 식량이 점점 쌓이게 되자 계급이 생겼으며 무리가 생긴 인류는 순식간에 문명을 만들어냈죠. 이후 그로부터 더욱 많은 시간이 흘러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혀줄 전구까지 발명한 인류는 그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밤의 시간까지 손에 넣으며 시간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시간에 만족하지 못하고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했는데요. 어렸을 때 공부를 좀만 더 했다면 서울대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지금의 머리로 과거에 돌아간다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을 아예 미래로 확 돌려버리게 되면 엄청나게 발전한 사회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등등. 현재 시간의 흐름에 만족하지 못한 인류는 자연스럽게 시간여행에 대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시간여행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시한 위대한 물리학자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아인슈타인이었죠. 우리는 매우 신기하게도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딱히 누군가에게 시간은 흐르는 것이다 라는 적을 배운 적도 가르쳐준 적도 없었죠. 누구나 보편적으로 알고 또 느끼고 있는 시간. 그렇다면 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시간에 대한 탐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의 세계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했음에도 시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세상은 시간이 흐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흐르지 않고 있을까요? 이 가정 속에서 우리는 그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없는 세상에서 시간이 흐르는지 혹은 멈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저 밖에 존재하는 세계 질서가 우리의 시간 지각, 시간 측정, 시간 산출 과정까지 모두 조정한다. 다시 말해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 신화적인 존재가 우리의 시간을 전부 조정한다고 보았죠. 재미있는 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관점에서 인류의 천문학이 시작되었다는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늘에 있는 신화적인 존재가 우리의 시간을 조절하는 만큼 하늘에서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천체들 역시 완전 무결한 원운동을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는 사물의 운동을 강제적인 운동과 자연스러운 운동으로 나눴는데, 강제적인 운동은 외부의 힘이 작용해 운동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운동은 지상계를 구성하는 물, 불, 흙, 공기, 사원소가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은 근대 과학이 꽃피우던 17세기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수천 년간 내려져 오던 상식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과학자가 있었으니 바로 근대 과학의 아버지 뉴턴이었습니다. 뉴턴은 시간을 조금 더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간과 사물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시간은 일정한 속도에 따라 연속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했죠.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뉴턴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거기에는 무대가 있을 것이고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뉴턴은 배우에 해당하는 것이 물체, 배우들이 어떤 연기를 하든 항상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는 무대를 시간이라고 바라보았죠. 쉽게 말해 시간은 시간, 공간은 공간, 이렇게 따로 나뉘어져 있고 시간과 공간 둘 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각자 제 갈 길을 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시간이 일정하게 흘러감에 따라 물체의 운동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관성의 법칙, 가속도 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뉴턴의 운동 법칙이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 뉴턴의 시간에 대한 개념은 한 과학자에 의해 부정되고 맙니다.
바로 상대성 이론의 대가 아인슈타인이었는데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매우 획기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요.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고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따라 시간은 그에 맞춰 무한정으로 느려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뉴턴까지 이어진 시간이 절대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고 시간은 물체의 움직임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성을 가지고 있던 건데요. 시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물리학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아인슈타인은 그로부터 10년 뒤인 1915년 이번에는 더욱더 놀라운 내용을 품고 있는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일반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고전적인 중력 이론을 특수상대성 이론에 기반해 재구성한 중력으로, 다시 말해 지금껏 인류가 생각해왔던 중력에 대한 개념 자체를 아예 바꿔버린 이론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 이론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질량을 가진 물체는 시공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천 위에 우리가 공을 하나 올려놓는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천은 공의 무게에 의해 당연히 아래로 움푹 파이게 될 것이고 그 주위에 다른 공들을 떨어뜨리면 그 굴곡을 따라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천이 의미하는 것이 시공간, 그리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천 위에 올려놓은 공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시간과 공간이 많이 왜곡되게 되고 그에 따라 시간도 천천히 흐르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나 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이 천 위에 1000톤 정도 되는 공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일반적인 천이라면 공을 놓는 그 즉시 천이 찢어져 버리겠지만 굉장히 신축성이 좋은 천이라고 가정하고 본다면 이때 1000톤이 나가는 공 주위에 어떤 공을 놓던 아래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아무리 가벼운 것을 올려놓아도 움직이는 개미를 놓아도 모두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한한 중력을 가진 신비한 천체 블랙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블랙홀은 시공간을 극단적으로 왜곡해 시간이 거의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가만히 정지해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일상생활에서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위아래에 거울이 달린 박스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때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혹은 반대 방향으로 빛을 쏘게 되면 거울은 빛을 반사하면서 사정없이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 거울을 실은 우주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 빛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지구에 있는 사람이 우주선 안에 있는 빛을 본다면 지그재그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빛은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빛이 지그재그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으로 공을 시속 100km로 던지게 된다면 우리의 눈에는 공의 속도가 시속 100km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이 보게 된다면 공의 속도는 시속 200km로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자동차에서 레이저를 한번 쏴봅시다. 당연하겠지만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원래 알고 있던 빛의 속도 C로 보일 겁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밖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빛의 속도가 원래 알고 있는 빛의 속도 C에 자동차의 속도를 더한 C 플러스 100km로 보일까요? 우리의 상식이 맞다면 이때 빛의 속도는 C 플러스 100km여야 맞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보이는 빛의 속도도 여전히 C로 동일했는데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지만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는 어느 누가 보든 항상 C로 일정해야만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단순히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랬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까 우주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해해 봅시다.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단순하게 위아래로만,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은 빛이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이 본 빛이 안에 있는 사람이 본 빛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빛의 속도는 C로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두 관측자들의 시간이 서로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빛이 위아래로 왕복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면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은 빛이 지그재그로 왕복하는데 1초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미래로 시간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되었죠.
미래로의 시간여행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미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순히 눈을 한번 감았다 떴을 뿐인데 우리는 0.1초 혹은 1초 후의 미래로 와 있는 셈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미래로 간다는 의미는 우리를 제외한 다른 것들보다 조금만 더 빨리 미래로 가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흐를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미래에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미래로 가고 싶다면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않고 걷거나 뛰면 우리의 시간은 다른 사람보다 느리게 가죠. 여기서 문제는 당연하겠지만 이 정도의 속도로는 우리가 미래에 왔다는 체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GPS 위성은 시속 14,000km로 상당히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공위성 역시 시간 지연의 효과를 겪게 되는데, 이때 GPS 위성이 느려지는 시간은 하루에 7.2 마이크로초, 다시 말해 시속 14,000km로 500년 정도는 이동해야 겨우 1초 후의 미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맛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빛의 속도에는 비빌 수 있어야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인류는 빛의 속도의 1%는커녕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0.06% 수준으로 이 방법으로는 미래로의 시간여행이 힘들어 보입니다. 물론 시간여행을 할 수는 있겠지만 들이는 노력에 비해 남보다 아주 조금 미래로 나아가겠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겐 미래로 시간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가지는 모든 물체를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상상하는 건 꽤나 쉽습니다. 목성이나 태양, 멀리 갈 것도 없이 지구처럼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천체들은 모두 중력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천체들이 중력을 지닌다는 것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생각해보면 꽤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은 질량이 있는 물체가 두 개 존재해야만 중력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두 물체가 어느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만 중력을 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두 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력이라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량을 가진 물체는 그 자체로도 중력을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한 것일까? 아인슈타인이 설명하는 중력을 살펴보면 이는 질량이 존재하지 않는 물체에도 중력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리고 질량이 없지만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었으니 바로 빛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큰 중력을 가지고 있는 물체, 즉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서는 빛이 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빛이 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빛이 휜다는 것을 증명하기까지는 4년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죠. 1919년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일식을 기다렸습니다. 태양이 떠있는 낮에는 태양이 너무 밝게 빛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별을 관측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개기일식 때에는 태양이 완전히 가려져 마치 밤처럼 별을 볼 수 있죠. 이때 에딩턴은 빛에 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의 위치를 관측한 후 태양이 없는 밤하늘에서 같은 별들을 관측해 별들의 위치를 비교해 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낮에 관측한 별의 위치와 밤에 관측한 별의 위치가 크게 차이가 났던 겁니다. 즉 다시 말해 개기일식 때 별들을 관측하였기 때문에 태양 질량의 영향으로 시공간이 휘어진 것이죠. 더 멀리 있는 별빛은 휘어진 시공간을 날아와서 우리에게 관측되었고, 이로써 중력이 질량을 가지지 않는 존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한 것은 물론 강한 중력 때문에 공간이 휘어진다는 건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빛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시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앞서 말했듯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공간이 휘어 빛의 경로가 길어졌다는 것은 빛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길어졌다는 것이고, 이 소리는 다시 말해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미래로 시간여행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엄청난 질량으로 시공간을 마구 왜곡시켜버리는 천체, 블랙홀이었죠. 블랙홀은 어마어마한 질량을 바탕으로 상상 이상의 영역에 중력을 행사하는데요. 흔히 블랙홀이라고 생각하면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만을 생각하지만, 실제 블랙홀의 중력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은 사건의 지평선보다 훨씬 먼 곳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사건의 지평선이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빛조차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잡고 있을 뿐,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지평선 바로 바깥쪽에는 중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이를 이용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우주선을 타고 잠시 블랙홀의 근처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빠져나오게 되면 우리에게는 고작 1분, 1시간이 흘렀을지 몰라도 블랙홀 바깥 사람들에게는 1년 혹은 10년 이상이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블랙홀을 통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보통 블랙홀은 자전을 하던 별이 죽어 탄생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블랙홀은 회전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커 블랙홀이라고 부르죠. 커 블랙홀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만약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에 잠시 머물다가 탈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커 블랙홀의 총 회전 에너지의 29% 이상을 추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빨라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다시 한번 미래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해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했는데 아무리 사건의 지평선 바깥쪽이라고 해도 블랙홀에 어마어마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기에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빛의 속도의 33%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인류가 낼 수 있는 탐사선의 최고 속도가 광속의 0.06%인 것을 생각해보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이죠.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며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조금만 더 발달하면 미래의 시간여행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과거로의 시간여행이었습니다. 사실 미래로 시간여행을 한다는 것은 신비하고 미래 세상을 맛볼 수 있다는 것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래로 가고 싶어하는 이유는 미래의 신문물, 신기술을 지금으로 가져오고 싶기 때문인데 막상 미래에 가서 현재로 돌아올 수 없다면 미래로 가는 이유 중 커다란 메리트 하나가 사라지게 되죠.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과거로의 시간여행 역시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절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존재, 시간. 시간의 흐름은 곧 신의 뜻이며 우리는 절대로 신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는데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쉽게 말해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매우 획기적인 논문으로 이 이론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시간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는 줄 알았던 모든 물체들, 가령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조차 모두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절대 넘지 못할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시간을 이제는 넘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간여행을 말이죠. 그 결과 우리는 실제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시속 14,000km로 돌고 있는 인공위성은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에 의해 매일 7.2 마이크로초만큼 미래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속도로 500년 이상은 달려야 1초라는 유의미한 시간여행이 가능해지긴 하지만 결국 우리의 과학기술이 조금만 발전한다면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머지않아 보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미래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이후 10년 뒤 발표된 일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이 무거운 물체 앞에서는 중력이 강해져 빛이 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은 항상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직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 휘어진 공간, 즉 늘어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질량이 공간을 휘게 만들었다는 것은 빛이 이동해야 하는 거리가 늘었다는 것이고 이는 다시 말해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조금만 더 정교하게 다룰 수 있다면 미래로의 시간여행은 정말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시간여행을 하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과거로 가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꿈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꿈꾸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장담하는 과학자들조차도 과거로의 시간여행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과거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로 인해 현재가 생겨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생각해봐도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과학자들은 과거로의 시간여행 역시 미래로의 시간여행처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심지어는 과거로 시간여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방법에서 오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을 통해 우주에 대한 탐구와 시간여행에 대한 희망을 안겨준 아인슈타인. 그의 이론에 따르면 어떠한 물체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물체의 시간은 점점 느리게 흐르는데요. 여지껏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라 믿기 쉽지 않지만 실제 우리 지구를 시속 14,000km로 돌고 있는 대부분의 위성들은 매일 7.2 마이크로초만큼 시간이 느려지고 있죠. 그리고 속도가 시속 14,000km를 넘어 시속 10만 km, 100만 km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우리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실제 빛의 속도의 90% 수준에 도달하면 2.3배, 99% 수준에 도달한다면 7배 정도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하죠. 그리고 99% 수준을 넘어 99.99% 이상으로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의 시간은 거의 흐르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이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아예 시간이 반대로 흐르게 될까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과거로의 시간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연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한다는 전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죠. 물질이 아주 작다면 우리는 그 물체를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적은 힘으로도 많은 가속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실제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CERN의 입자 가속기 LHC는 양성자를 광속에 99.99999991%까지 가속시키는 것을 성공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빠른 탐사선 파커호가 광속의 0.06%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엄청난 수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에서 광속에 가깝게 만든 물질은 질량이 단 1.67 곱하기 10-27제곱kg, 만약 단 1g의 물질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려면 무려 휘발유 200억 리터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유의미한 물체를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게다가 우리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도출되는 한 가지 공식, 이는 mc 스퀘어에 따르면 질량과 에너지는 결국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통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을 쪼갤 때 에너지를 얻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어떠한 물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할 때에는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는데요. 어떠한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에너지 역시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물체 하나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하려고 에너지를 쏘아주었을 때 그 물체가 그 에너지를 받고 온전히 가속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쓸데없이 그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어버리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그보다도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면 이 상태에서도 물체는 계속해서 가속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결국 광속에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에너지는 계속해서 많아질 것이고 이론상 우리가 어떠한 물체, 심지어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무한대였죠. 따라서 질량을 가진 물체는 광속 이상의 속도를 절대 가질 수가 없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빛의 속도보다 빨라지는 방법으로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이론 물리학자는 여전히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915년 특수상대성 이론에 이어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일반상대성 이론. 일반상대성 이론은 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속운동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수상대성 이론을 조금 더 발전시켜 모든 물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론으로 그 결과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담고 있는 위대한 방정식,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 탄생하게 되죠.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유일한 방정식이라는 타이틀은 세상 모든 물리학자들을 달려들게 만들기 충분했고 그에 따라 이때부터 현대과학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던 비약적인 발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이 탄생하고 단 1년 만에 독일의 물리학자였던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방정식을 풀어내며 블랙홀의 존재를 예견해냈고 그로부터 12년 뒤인 1927년엔 벨기에 레번 가톨릭 대학교의 천체 물리학 교수 조르주 르메트르가 이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만들어내었죠.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만들어낸 과학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24년 헝가리의 물리학자 코르넬리우스 란조스, 그리고 1936년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윌리엄 야곱 반 스토쿰 역시 컴퓨터조차 아직까지 풀어내지 못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또 다른 해를 구하는 데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힘들게 찾아낸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수식이 포함된 방정식을 풀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 방정식을 푸는 행위는 의미가 없어지죠. 하지만 다행히 그로부터 약 50년이 지난 1974년 영원히 알아낼 수 없을 것 같던 해답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코르넬리우스 란조스 그리고 윌리엄 야곱 반 스투쿰이 구한 해와 같은 해를 구하는 데 성공한 미국의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 처음에는 그조차 이 방정식에서 도출된 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간여행의 가능성이었죠. 고작 방정식의 해 하나가 시간여행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시간여행에 대한 방법에서 너무나도 많은 뒤통수를 맞은 나머지 티플러가 주장하는 시간여행 방법조차도 믿기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가 주장한 방법인 티플러 실린더에 의하면 너무나도 완벽하게 시간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거로 말이죠. 그가 주장한 티플러 실린더를 만들고 그 속을 통과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토록 꿈꿔오던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티플러 실린더를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티플러 실린더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주선 하나가 통째로 들어갈 만큼 거대해야 했는데요. 또한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원통을 통과해야 하는 만큼 티플러 실린더의 길이는 무한해야 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거로 가기 위해서는 이 티플러 실린더를 태양이나 중성자별처럼 어마어마한 중력과 밀도를 가진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벌써부터 티플러 실린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체감이 되죠. 만약 우리가 이 제약 조건들을 전부 해결하고 티플러 실린더를 만들어냈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만든 티플러 실린더를 분당 몇십억 회에 가까운 속도로 회전을 시켜야 하죠. 이때 회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 티플러 실린더 자체 중력에 의해 힘들게 만든 티플러 실린더가 붕괴되어 버리고, 또 회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면 원심력에 의해 티플러 실린더가 산산조각이나 우주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티플러 실린더가 자체 중력을 이겨내면서도 붕괴되지 않는 적절한 회전 속도를 구현해내야만 합니다. 꽤나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실린더를 통해 과거로 여행할 수 있다는 걸까? 티플러 실린더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함과 동시에 티플러 실린더 근처의 시공간 역시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 티플러 실린더 주변에서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는 하는데 그 방향이 바로 과거로 틀어지게 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 티플러 실린더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회전을 하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단지 시간을 들여 티플러 실린더를 통과했을 뿐인데 과거에 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티플러 실린더의 어마어마한 속도 덕에 시공간이 뒤틀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티플러 실린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티플러 실린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티플러 실린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료로 태양이나 중성자별 같은 어마어마한 밀도를 가진 천체들을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러한 천체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 인류가 이토록 높은 밀도와 중력을 가지는 물질을 만들어낸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그저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이런 천체들을 가공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조차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우리보다 훨씬 거대하고 악조건인 다른 천체를 가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나 다름없죠. 우리가 운이 좋게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신의 물질을 찾아냈다고 합시다. 그럼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티플러 실린더가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진 물질들로 만들어진 만큼 그들의 자체 중력 역시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을 통과해야만 하죠. 다시 말해 태양의 중력을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온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중력을 이기지 못한다면 우리는 티플러 실린더 벽면에 부딪혀 폭발하거나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겠죠. 때문에 천체 물리학의 권위 있는 학자 스티븐 호킹 역시 티플러 실린더를 제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티플러 실린더의 길이는 무한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한한 물체를 만들 수 없을 뿐더러 만약 발견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무한한 물질이 이 우주상에 존재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대신 호킹 박사는 무한한 크기가 아닌 유한한 크기의 티플러 실린더를 제안했는데요. 물론 유한한 크기의 티플러 실린더는 무한한 크기의 티플러 실린더와 똑같은 현상을 일으키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 음의 에너지를 찾아낼 수 있다면 무한한 크기의 티플러 실린더와 같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음의 에너지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있다고 추측될 뿐 그 에너지를 대량으로 모아 티플러 실린더를 만드는 데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러자 결국 한 과학자는 이 현상을 일으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합니다. 티플러 실린더와 같이 매우 커다란 중력을 만들어내고 회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천체, 바로 커 블랙홀이었죠.
커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천체, 블랙홀이 회전까지 하는 재미있는 천체로 티플러 실린더처럼 이 천체 역시 주변의 시공간을 마구 회전시켜 버리는데요. 계산에 따르면 커 블랙홀은 주변의 시공간 자체를 광속의 99.99% 속도에 가깝게 회전시킬 수 있다고 하죠. 그에 따라 티플러 실린더에서 봤던 것처럼 커 블랙홀 근처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블랙홀을 따라 한 바퀴 돌았을 뿐인데 과거로 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2023년 9월 1일 00시에 블랙홀을 돌기 시작했는데 막상 도착해봤더니 날짜가 똑같이 2023년 9월 1일 00시인 것이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우리가 더욱 빠르게 이 블랙홀을 돌 수 있다면 2023년에서 2022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시간이 점점 거꾸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커 블랙홀 역시 티플러 실린더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커 블랙홀 역시 어마어마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중력이 필수적이었는데 현재까지 우리의 기술로는 무한대에 가까운 중력을 이겨낼 방법이 없죠. 이 중력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과거로 가긴 가겠지만 과거에 도착한 물질은 우리가 아닌 우리의 입자들 뿐일 겁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런 특이한 현상을 일으키는 커 블랙홀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관측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건데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커 블랙홀은 이 우주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우주 관측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관측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때문에 과학자들은 마지막으로 과거로 돌아갈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고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예측된 블랙홀의 존재는 머지않아 모든 물질을 내뱉는 천체인 화이트홀의 존재까지도 예견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곧 블랙홀로 들어간 물체는 화이트홀로 나온다는 웜홀의 개념을 탄생시켰죠. 하지만 머지않아 블랙홀 역시 호킹 복사를 통해 물질을 내뱉는다는 것이 밝혀지며 블랙홀이 빨아들인 물질을 처리하는 화이트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웜홀에 대한 호기심은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런데 1988년 한 과학자가 엄청난 양의 질량과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이 있다면 화이트홀 없이도 웜홀을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 과학자는 바로 영화 인터스텔라를 자문해 주었던 현존 최고의 천문학자 킵손 교수였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음의 질량을 가진 물질을 통해 반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음의 물질을 두어 마치 포탈을 열듯이 웜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포탈을 과거의 시점에서 열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웜홀의 가장 큰 문제는 웜홀을 여는데 필수적인 물질인 음의 물질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에 따르면 음의 물질은 블랙홀 안에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만약 블랙홀 안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음의 물질을 가져올 방법은 없으니 아직까지 웜홀은커녕 과거로의 시간여행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티플러 실린더, 커 블랙홀, 웜홀 모두 필수적인 재료 하나를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먼 미래 인류가 결국 타임머신을 만들어내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시간여행.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과거 혹은 미래로 가고 싶어 하는데요. 어렸을 때 공부 좀 할걸. 그때 그 말 하지 말걸. 그냥 빨리 내일이나 됐으면 좋겠다. 등등.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자신의 후회스러운 행동들을 모두 고쳐서 완벽한 인생을 만들고 싶을 테죠. 이러한 생각들은 과학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과학 지식을 알려주면 현재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을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불을 쥐어주었다면 인류가 더 빨리 진화하지 않았을까? 결국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 과학자들은 모두 시간여행을 꿈꾸기 시작했고, 오랜 고민 끝에 1905년 결국 시간여행에 대한 단서가 나오게 되죠. 그 주인공은 모두가 아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과 1915년 일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시간여행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여기에 수많은 학자들이 뛰어들어 결국 시간을 마음대로 넘나들 수 없는 시간여행 방법들을 만들어냈죠.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것부터 공간을 왜곡시켜 구멍을 뚫는 웜홀, 분당 수십억 번 이상 회전시켜 과거로 간다는 티플러 실린더까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가능할 것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시간여행이라는 목표에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미약하긴 하지만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이 하루에 0.7 마이크로초만큼 미래로 향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는 분명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랜 시간이 흘러 우리가 결국 시간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발표 이후 과학자들은 시간여행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시간여행이란 전지전능한 신만이 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 역시 그런 기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공상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그들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히 한 방향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했던 시간은 사실 사람마다 물체마다 다르게 흐르고 있었고, 이 상대적인 시간을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었죠. 결정적으로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한 존재인 빛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시간은 매우 느리게 흘렀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 같은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했을 때 남들보다 한참 미래에 와 있는 것으로 이제 빛의 속도에 도달하기만 하면 우리는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어마어마한 질량으로 중력 역시 큰 무언가의 근처에 가게 되면 시공간 역시 왜곡되어 우리의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빛의 속도에 도달하거나 어마어마한 중력을 자랑하는 천체, 이를테면 블랙홀 같은 천체 가까이에 간다면 우리는 미래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미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흐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시간이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왜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간의 흐름이었는데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일 겁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원래 1935년 에르빈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성을 비판하기 위해 고안한 사고 실험이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양자역학을 가장 쉽게 설명한 실험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실험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상자 안에 고양이와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이 장치와 연결되어 있는 망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가 방사능을 감지하게 되면 그와 연결된 망치가 작동해 독성 물질이 들어있는 병을 부수게 되죠. 분명 독성 물질이 들은 병이 깨졌기 때문에 고양이는 보나마나 죽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죽었다고 확신할 수 없는데요. 쉽게 말해 상자 안의 고양이는 50%의 확률로 생존해 있거나 혹은 나머지 50%의 확률로 분명히 죽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의 해석에 따르자면 이 고양이의 생사 여부를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이 고양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자를 열기 전까지 이 고양이의 상태는 살아있으면서도 동시에 죽어있는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실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형태가 결정되지 않은 중첩 상태에 있는 양자를 우리가 관측하게 되는 순간 그 양자의 상태가 하나로 결정되어 버린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우리가 관측이라는 행위를 하는 순간 그 양자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로 구현되죠. 그리고 중첩되어 있던 다른 상태들은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우리가 한번 측정하고 나면 측정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의 측정 때문에 시간의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이 외에도 시간이 한 방향으로밖에 흐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는 것은 통계역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시간이었는데요. 이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법칙들 중 하나인 열역학 법칙과 굉장히 관련이 깊었죠. 열역학 법칙은 0법칙부터 4법칙까지 총 5가지의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역학 0법칙은 서로 같은 열적 상태에 있는 물체들은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칙으로, 쉽게 말해 같은 온도인 두 물체끼리는 더 이상 에너지를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계속해서 두 번째 법칙인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 어떠한 외부 에너지 개입도 없는 고립적인 공간에서의 에너지는 항상 유지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공을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면 공의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되고 그와 동시에 공기와 마찰하면서 열과 소리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의 모든 에너지를 합치게 되면 결국 처음과 에너지가 같다는 법칙이었습니다. 다음 제2 법칙은 연력학 법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으로 손꼽히는 엔트로피의 법칙이었는데요. 여기서 엔트로피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무질서 도로, 얼마나 규칙이 없어 놓여져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냈다고 생각하면 쉽죠. 우리가 물이 담긴 컵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이 잉크는 물속에서 무작위의 형태로 퍼져나가며 비교적 정돈되어 있던 물속을 마구 헤집어 놓게 될 텐데요. 이 상태가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이죠. 하지만 퍼져나간 잉크가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한 곳에 모일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그러한 광경을 본 적은 없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제2 법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엔트로피는 절대로 감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시간은 한 방향으로밖에 흐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자유분방하게 행동을 하게 되고 다시 말해 무질서해지기 때문이죠. 갑자기 한날 한시에 모든 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렬될 수 있을까요? 이 때문에 과학자들은 시간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 밖에 흐를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우리가 과거로 시간 여행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있다면 과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절대로 엔트로피를 감소시킬 수 없었는데 퍼즐 조각이 아무렇게나 내팽개져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지금 이 상태는 너무나도 무질서한, 즉 엔트로피가 높은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퍼즐을 맞추게 되면 퍼즐은 정돈된 상태가 되어 엔트로피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퍼즐과 우리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우리가 퍼즐을 맞추어 엔트로피가 줄어듦과 동시에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말았죠. 즉 다시 말해 우리가 엔트로피를 줄이려는 행위를 하더라도 조금 더 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4년 미국의 물리학자 프랭크 티플러는 이러한 물리적 제한을 이겨낼 과거로의 시간여행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바로 티플러 실린더였죠. 이는 대부분의 과학자들 역시 이론의 오류를 찾을 수 없는 완벽한 타임머신으로 만약 만들 수 있다면 앞에서 알아본 물리학의 법칙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시간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타임머신에 관해 다루는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작품들을 보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주인공이 자신의 실수를 없애기 위해 과거로 향하지만 과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를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과거를 바꾸게 되면 미래에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믿고 있죠. 쉽게 말해 미래의 존재가 과거에 개입하게 되면 역사가 바뀐다는 건데요. 그게 뭐 중요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주 먼 미래, 한 남자가 마침내 타임머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타임머신을 개발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1905년 아인슈타인에게 찾아가기로 하죠. 그렇게 1905년으로 온 남자는 자동차를 타고 아인슈타인에게 찾아가기로 하는데 정말 우연히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행인 하나를 차로 치어 그만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맙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행인은 남자의 오랜 조상이었죠. 그렇다면 과연 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조상이 죽었기 때문에 조상은 더 이상 대를 이을 수 없게 될 겁니다.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남자의 부모님도 태어날 수 없고 남자의 부모님도 없기 때문에 이 남자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남자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조상을 친 순간 남자도 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가 조상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과거로 가서 숨을 쉬는 행위는 공기의 흐름을 바꾸어 원래는 없던 태풍이나 허리케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이 남자가 무언가를 보기 위해 빛을 가로막는 순간 그 빛을 받지 못한 식물이 자라지 못해 지구가 황폐화되어 버릴 수도 있죠.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과거와 상호작용하게 되면 아주 작은 변화라고 할지라도 그게 미래를 크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타임머신이 만들어져 과거로 갈 수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거를 가도 그 광경을 보고 들을 수 없다면 그것이 과거로 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 과거의 환경이 궁금해서 과거로 갔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니 그게 정말 우리가 과거로 간 것이 맞을까요? 이러한 수많은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앞으로 수천 년 이상이 흘러도 우리는 절대 과거로 여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주 먼 미래 과거로 시간여행할 수 있는 타임머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도 있었는데 21세기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스티븐 호킹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함을 입증하기 위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바로 시간여행자들을 위한 파티를 열기로 한 것이었는데요. 누가 받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여행자들을 위해 정성스레 파티의 초대장도 만들었고, 그 안에는 혹시라도 미래에는 파티 장소인 케임브리지 대학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위도와 경도까지 아주 친절하게 표시해 주었죠. 스티븐 호킹은 이 과정을 생생하게 담기 위해 디스커버리 채널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시간여행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파티 당일인 2009년 6월 28일 오후 12시. 과연 몇 명이나 왔을까요? 놀랍게도 파티에 도착한 인원은 0명.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무언가 이상합니다. 실제 시간 여행자든 아니든 스티븐 호킹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하기만 하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 인사가 될 수 있는데 정말 그 누구도 이 파티에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사실 호킹 박사는 파티 당일까지 파티의 장소와 시간은 물론 초대장도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호킹 박사의 계획이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파티 이전 정상적으로 초대장을 공개했다면 전 세계 여기저기서 자신이 시간여행자라면서 파티에 참석해 아마 케임브리지 대학이 꽉 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시간여행자라면 초대장이 공개된 이후에도 아차 싶어서 과거로 돌아가 이 파티에 참석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번 파티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호킹 박사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먼 미래에 시간여행이 가능해진다면 초대장을 확인한 시간여행자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파티에 참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여행자들을 위한 파티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에도 과거로 가는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불가능하다는 자신의 추론을 증명하기 위해 일부러 날짜와 시간, 장소가 적힌 초대장을 파티 이후에 공개한 것이었는데요. 물론 단순히 미래의 시간여행자가 해당 파티에 참석하고 싶지 않아 나타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미래에 시간여행 기술이 생겼다면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더욱 많은 시간여행 기술자들이 존재하고 있을 텐데 그들 중 누구 하나도 이 파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면 확실히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과학자들은 여전히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서 알아봤듯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중첩 상태에 있던 양자가 관측을 통해 하나의 상태로 정해지며 시간은 앞으로밖에 흐를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도 그런 중첩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쉽게 말해 호킹 박사가 파티를 주최하기 전인 2009년 6월 28일 오전 11시 59분 59초. 우주에는 미래의 시간여행자들이 과거로 돌아와 파티에 참석하는 시간과 파티에 참석하지 않는 시간 모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래의 시간여행자들은 파티에 참석하지 않는 미래를 선택해 파티에 참석하는 미래는 사라지고 아무도 오지 않는 호킹 박사의 파티가 현실로 확정이 된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우주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주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선택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이 단 한 가지 현실로 좁혀지게 되고 나머지 가능성은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과학자들은 이를 다르게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호킹 박사가 파티를 주최하기 전인 2009년 6월 28일 오전 11시 59분 59초.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시간여행자가 어떤 선택을 내리기 전까지는 수많은 미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간여행자들이 과거로 돌아와 파티에 참석한 미래와 참석하지 않은 미래, 시간여행자들이 잠시 얼굴만 비추다가 1초 만에 사라진 미래, 혹은 2초, 3초 있었던 미래 등등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어떤 시간여행자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순간 다른 미래가 사라져버렸던 방금과는 달리 모든 가능성이 모두 현실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다세계 해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는 다중우주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하죠. 다세계 해석에 따르면 시간여행자의 선택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우주가 생겨나기 때문에 앞서 알아봤던 할아버지 역설이나 기타 시간 관련 역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정말 이 세상의 다세계 해석처럼 움직인다면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마냥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죠. 하지만 문제는 이 세계가 다중우주인지 단일 우주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다세계 해석에서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무한한 선택지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무한히 많은 세상 중에서 단 하나의 세상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다세계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도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죠. 그에 따라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마냥 불가능하지는 않아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건 마지막으로 알아볼 시간의 관점이었는데 이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과거로 시간여행을 가서 어떠한 행동을 하던 역사에는 굽혀지지 않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간다는 것이었죠. 만약 31세기 존재하는 천재 물리학자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와 각종 신기술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돌팔이라면서 믿지 못한다거나 배운 대로 기술을 개발해보려고 하지만 자꾸 하나씩 빼먹어 실패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까먹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미래에서 온 사람의 행동이 과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를 불가변 역사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충분히 과거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주변에서 시간여행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역사가 생각하기에 아직 우리와 시간여행자가 만나기에는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죠. 이 외에도 과거로의 시간여행에 대한 생각은 꽤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시간여행 기술을 직접 만들기 전까지는 직접 증명할 수 없는 사실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과학은 언제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에서 시작되는 법, 지금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이상이 흐른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시간여행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